자, 시작을 해봅시다. 모델 프리를 볼 거고요. 모델 프리 여러분들 저번에 배웠지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이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모델이 없는 거는 우리가 다음 스테이트의 변화, 그러니까 다음 지금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 프리를 볼 건데 모델 프리의 가장 대표적인 좀 쉬운 예시는 태블러 이그젬플을 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태블러 이그젬플은 우리가 테이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어, 학습을 보겠다, 강학습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테이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강화학습이라는 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복잡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딥 리버스 러닝, 그러니까 심층 강화학습 같은 거를 배우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태블러 형식이 아닌데, 그거랑 대비해서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태블러 형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테이블이냐? 우리가 어떤 강화학습을 할 때 현재 스테이트가 있고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액션이 정해져 있어요. 액션 1번, 액션 2번, 스테이트 1번, 스테이트 2번, 스테이트 3번 이런 식으로 테이블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 각각의 테이블의 빈 공간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블러 형태의 강화학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는 스테이트가 컨티뉴어스 할 수도 있고요. 액션이 컨티뉴어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액션을 우리가 무슨 핸들을 돌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운전할 때 핸들을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만 그냥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왼쪽으로 몇 도, 오른쪽으로 몇 도 이런 식으로 컨티뉴어스한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테이블 형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테이블러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디스크리트한 액션, 디스크리트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갖고 있는 아주 쉬운 예시들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강화학습에서 두 가지 주의한다 그랬어요. 프레딕션과 컨트롤을 본다고 했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프레딕션 하는 파트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프레딕션 하는 파트를 먼저 설명하려면은 몬테카를로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야 돼요. 몬테카를로를 여러분들이 수학을 보다 보면은 어디선가 한 번쯤은 튀어나옵니다. 이 몬테카를로라는 게 대체 뭐냐? 그 모나코에 있는 몬테카를로 카지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확률 이런 분야에서 샘플링하는 거 설명할 때 몬테카를로라고 하는 개념을 끌고 와서 얘기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확률적으로 어떤 랜덤 프로세스를 많이 돌린다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 몬테카를로라는 용어를 씁니다. 몬테칼로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랜덤 시뮬레이션을 카지노처럼 무한하게 많이 돌리는 거를 의미해요. 랜덤 시뮬레이션을 무한하게 많이 돌리다 보면 우리가 실제 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희뿌옇게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 0.5부터 마이너스 0.5부터 0.5까지 Y축도 마이너스 0.5부터 0.5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각형에다가 점을 랜덤하게 하나를 찍을 거예요. 점을 랜덤하게 찍어서 0,0에서 지름이 1인 이 원 안에 떨어지면 우리가 파란 색깔로 점을 찍고요. 이 바깥에 떨어지면은 검은 색깔로 점을 찍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 전체 점 개수분의 파란 색깔 점의 개수를 세면은 이 원의 넓이를 근사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몬테카를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샘플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 원의 넓이 구하는 거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파이알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알면은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랜덤 프로세스를 무한히 돌리다 보면은 얻을 수 있는 답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한하게 랜덤 프로세스를 돌려서 답을 얻는 과정을 몬테카를로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러면은 강화학습에서 몬테카를로는 대체 어떤 역할을 담고 있냐? 강화학습에서 몬테카를로 특히 모델 프리에서 몬테카를로라는 건 대체 뭘 의미하냐? 우리가 수치를 예측할 때 몬테카를로를 쓰는 거고 우리가 강화학습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수치는 항상 밸류가 될 거예요. 그죠? 밸류 펑션을 몬테칼로로 예측을 할 겁니다. 그 몬테칼로로 예측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어떤 폴리시를 따라서 그죠? 파이라고 하는 폴리시를 따라서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하고 현재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하고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하고 요거를 반복하는 과정이 파이 한 번 따라갔을 때는 이런 결론으로 도달하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러한 결론으로 도달하고 파이를 동일한 파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파이를 갖고 했을 때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고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고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고 이거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 파이라고 하는 폴리시를 갖고 행동을 했을 때 나오는 패턴이 어떻게 된다, 밸류가 어떻게 된다, 리턴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예측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몬테카를로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폴리시입니다. 폴리시. 폴리시라는 건 뭐예요? P, S, 기분 A. 그러니까 반대죠. A 기분 S.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행동을 할 확률, 특정 행동을 할 확률로 만들어져 있는 게 폴리시예요. 내가 이 스테이트에서는 이 행동을 몇 퍼센트로 할 거야. 이 스테이트에서는 이 행동을 몇 퍼센트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게 폴리시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 형태로 쓰면은 S1에서는 A1과 A2 두 종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0.7, 0.3이고 S2에서는 0.9, 0.1이고 S3에서는 0.8, 0.2고 쭉쭉쭉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한 확률 값들이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저 폴리시 파이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이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할 확률 자체가 확률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넥스트 스테이트에 대한 요게 또 확률 프로세스죠. 우리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 A를 하는 과정 자체도 폴리시에 의해서 확률적인 프로세스지만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가 뭔지에 대한 것도 확률적인 프로세스예요. 확률에 확률을 더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파이라고 하는 폴리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만에 완벽한 리턴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몬테카를로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expected return, 즉 value 펑션이 수렴할 때까지 학습을 하는 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몬테카를로의 대상은 뭐예요? value를 학습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무한하게 많은 이터레이션이 필요하냐? 랜덤 샘플링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파이도 랜덤 샘플링, 랜덤하고 파이, 즉 폴리시도 랜덤하고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도 랜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무한히 많이 해서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얘 같은 경우에는 모델 프리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델 프리는 우리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에 대해서 저장을 하지도 않고 기억을 하지도 않아요.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폴리시를 통해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난 모르겠고 그냥 저기 에피소드만 잔뜩 쌓아서 이거 무한히 반복해가지고 내가 평균값 구해서 그게 어느 정도 좋다라는 걸 평가하겠다. 네, 밸류 펑션을 그렇게 프레딕션 하겠다. 밸류 펑션을 그렇게 학습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강화학습에서 몬테카를로, 그러니까 모델 프리에서 몬테카를로를 쓰는 방식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몬테카를로를 써서 우리가 파일을 그냥 여러 번,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파이라고 하는 폴리시를 이용해서 동일한 스테이트에서 그 터미널까지,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같은 폴리시를 써가지고 여러 번 해봐요. 여러 번 해본 다음에 Q 파일을 학습하는 거, Q 파일을 알아내는 거, 액션 밸류를 배우는 거, 우리 프레딕션이라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Q 파일이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파일을 가지고 여러 번 해볼 수밖에 없죠. 왜? 이 Q 파이가 expected return이니까. 그죠? T를 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폴리시를 썼을 때 나오는 리턴들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값이 Q기 때문에 우리가 Q를 예측하려고 한다면은 이 파일을 써가지고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얻은 결과에 익스펙테이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프레딕션 하려고 했던 거고 그게 밸류 펑션이었고 밸류 펑션을 배우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아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알고 있으면은 현재 폴리시를 따라갔을 때 현재 폴리시에서 expected 다음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고 다음 스테이트의 expected return은 어떻게 되고 이거를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이용해 가지고 쭉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모델 프리기 때문에 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몬테카를로를 한다. 답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은 현재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고 이걸 다 아니까 expected로 쭉 빨아올 수 있는데 지금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그걸로 평균 내는 방식을 쓰겠다가 전부예요. 우리한테는 초이스가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냥 시뮬레이션 돌려서 몬테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크리멘탈 민 MC는 뭐냐? 인크리멘탈 민 몬테칼로라는 건 뭐냐? 이 몬테칼로를 적용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크리멘탈 민 몬테칼로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크리멘탈 민이라고 하는 거랑 몬테칼로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인크리멘탈 민은 우리가 결국에 몬테칼로라는 거는 익스펙테이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해야 하는데 그때 평균을 내겠죠. 익스펙테이션 값은 평균이든 같은 표현이니까 평균을 낼 건데 그 평균을 내는 방법을 인크리멘탈 민을 구하는 방식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평균을 내는 방법이에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쓸게요. 먼저 이 인크리멘탈 민이라고 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x1부터 xk 번째까지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들에 대한 평균을 낸다고 한다면은 x1부터 xk까지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개수 k로 나눠줍니다. 너무 당연한 평균 구하는 방법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뮤 k 플러스 1을 구하면 어때요? 뮤 k 플러스 1은 k는 1부터, i는 1부터 k 플러스 1까지 하고 xi하고 k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걸 인크리멘탈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저기 반대로 가네요. k가 있으면은 이 k를 쪼갤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쪼갤 수 있냐? 뮤 k-1이랑 뮤 k-1이랑 xk에 대한 함수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입력값을 가지고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면 돼요. 얘를 전개를 해보면은 k분의 1 i는 1, 여기 그냥 적은 거 보고 합시다. i는 1부터 k-1까지 전부 다 더한 거랑 xk랑 이거가 이거랑 같죠? k-1번까지 한 거에다가 k까지 더한 거 이거 줄여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딱 써놓고 이거를 다시 쪼개서 보면은 이 부분이 만약에 k-1로 나눠졌다.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k-1을 곱하면은 그죠? 분모 분자에 k-1을 곱한 상태에서 k-1을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요거를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볼까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k분의 1 xk k-1분의 k-1 하는 거 뭐 의미 없어지니까 사라지고요. 플러스 k-1분의 k-1 i는 1부터 k-1까지 xi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파트가 뮤 k-1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 쓰고 나면은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원래 어떻게 해요? K기에 대한 평균을 구하려면은 X1부터 XK까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데이터 메모리에 K는 그러니까 X1부터 XK까지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때 하나씩 불러와가지고 전부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작동했는데 지금 인크리멘탈 민 같은 경우에는 XK랑 그죠? xk랑 뮤 k-1 그리고 뮤 k 다시 xk랑 뮤 k-1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은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 뭔 얘기냐? 우리 메모리에 x1부터 xk까지 전부 다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k-1번째까지에 대한 뮤 k랑 새로 들어온 데이터 xk 이렇게 두 가지만 저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크리멘탈하게 평균을 구해도 실제 효과는 뭐예요? 전체를 평균 낸 거랑 다르지 않다. 평균을 구하는 다른 방법이다. 라는 건데 이게 몬테카를로에서 왜 중요하겠어요? 우리 데이터 샘플 무한히 얻어야 돼요. 이거 밸리드한 결과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적절히 좋은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은 적어도 10,000번은 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10,000번은 점을 찍어야지 저기, 머느 넓이가 그럴듯하게 나와요. 여기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10,000개 이상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10,000개를 모은다고 생각해 봤을 때 특히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단일 샘플링이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모르는 가우시안으로부터 xi를 하나 딱 샘플링 해가지고 이 평균값이 뭔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강화학습 환경은 하이라고 하는 폴리시를 통해서 스타트 스테이트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터미널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터미널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터미널까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 먼 미래까지 합을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확률적으로 이 행동을 했냐, 저 행동을 했냐에 따라 가지고 가지치기가 엄청 많이 되는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 개수가 엄청 많이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어,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큽니다. 10,000개 이상 더 모아야 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많이 모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모델 프리 강학습은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만 합니다. 저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일일이 다 저장하는 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크리멘탈 민 방식으로 쓰게 되면은 뭐 컴퓨터적으로 봤을 때는 저장하는 메모리 용량을 줄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그거가 다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컴퓨터 용량 덜 먹는다. 왜냐면은 MC가 무한한 샘플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컴퓨터 용량 덜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MC를 하면 무한한 샘플링 하는데 그거 다 저장해 놓을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막 다 표기될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용량이나 연산 자체를 덜 먹는 거에 대한 이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수식의 형태가 TD 러닝이라고 하는 강화학습의 기초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수식 전개 했었는데 이 수식을 다시 한번 쪼개 보면요. 얘를 전개를 해요. 그러니까 분배를 해요. xk 플러스 k 뮤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뮤 k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놓고 이거분의 k분의 1인데 k분의 1로 묶이는 얘네 둘만 남겨놓고 얘만 밖으로 빼는 거예요. 얘만 밖으로 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딱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1부터 xk-1까지 딱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이거에 대한 뮤 k-1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뮤 k-1을 알고 있으면은 기존의 뮤 k-1 플러스 k분의 1 한 다음에 xk 새로 들어온 데이터랑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평균값의 차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거. 이거 뭔가 많이 익숙한 형태죠.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이런 거 할 때처럼 편차를 계산해서 오차를 계산해서 그거에다가 작은 숫자를 곱해서 원래 값에다가 더해주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형태를 바꿔서 쓰면요. 우리 몬테카를로 강화학습의 형태로 쓰면요. 이 평균이라는 값이 결국에는 밸류가 될 겁니다. 밸류를 학습할 거예요. 우리 밸류를 학습할 건데 그 밸류를 학습할 때 뭐에 대한 평균이냐? 우리 지금 이거 랜덤한 어떤 숫자가 아니라 그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니까 스테이트가 첨자로 들어가고요. 인수로 들어가고요. 개수로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은 NST 그 스테이트를 몇 번 방문했는지로 나눠주는 방식이 들어가는 인크리멘탈 민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아까 봤던 그냥 평균에서 k분의 1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그냥 작은 숫자 알파로 치환되어도 함수의 꼴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동일해요. 우리가 실제로 얻은 리턴이랑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예측값이랑 둘의 차이를 계산해서 작은 숫자 알파를 곱해줘서 더해주게 되면은 업데이트된 새로운 밸류 펑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인크리멘탈 민 MC에서는 이게 그 스테이트를 방문한 횟수로 정해져 있고 그거를 그냥 작은 숫자 알파로 근사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모델 프리 감학습의 거의 모든 거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인크리멘탈 미인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고 나면은 이 GT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매번 할 때마다 에피소드라고 우리가 구분하거든요. 에피소드. 여러분들 게임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작해서 죽는 게 뭐가 있지?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를 잘 알면 좋겠다. 슈퍼마리오를 해요. 에피소드 1번에서 하다가 죽어요. 하다가 죽어요. 그러면은 1번에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죽었다. 스테이트 액션 막 해가지고 어디서 죽었다. 하는 거 끝나면은 이거 가지고 에피소드 1번에 대한 리턴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죠? 저 스타트 스테이트부터 쭉 계산한 리턴,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계산한 리턴,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계산한 리턴, 뭐 이렇게 다 리턴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리턴들을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비슷한 걸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는 겁니다. VS0에 대해서
플러스 ns0 분의 1 g 마이너스 g0 마이너스 vs0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에피소드 1번은 첫 번째잖아요. 이 리턴을 얻은 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에피소드 1번 그리고 이 스타트 스테이트 S0라고 하는 거를 밟은 것도 처음이고 뭐 이제 다 처음이기 때문에 NS0는 당연히 1일 거고요. 한 번밖에 안 밟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리턴은 여기서 계산된 요렇게 전체에 대한 리턴 합이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평균 값으로 들어가 있는 VS0는 초기화된 값이기 때문에 그냥 0으로 돼 있겠죠. 에피소드 2번이 돼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S0부터 이번엔 뭐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G0 프라임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아까 G0랑은 다른 G0 프라임을 얻었을 때 그 G0 프라임에 대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G0 프라임에다가 마이너스 VS0에 대해서 계산해가지고 이번에는 NS0가 2가 되는 거죠. 두 번째니까. 그런 식으로 누적이 돼서 이 VS0에다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학습은 S0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이 에피소드에서 S1을 경험했고 이 에피소드에서는 S1을 경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S2만 경험했다. 그러면은 NS1은 에피소드 두 번까지 했어도 여전히 1인 거예요. 그리고 VS1도 한 번밖에 업데이트가 안 된 거고. 그거를 비짓했을 때, 여기를 비짓했을 때 나왔던 이 G1을 가지고 학습했던 VS1 하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는 학습이 안 된 거예요. S1을 방문을 안 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머릿속을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크리멘탈 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숫자에 대한 평균인데 우리가 강화 학습을 하는 거는 모델 베이스드 보면은 기억하시겠지만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계산을 하고 싶은데 모델 프리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MC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해야지 그 스테이트로 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한한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 스테이트에 대한 확률값을 예측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방문할 수 없는 스테이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랜덤한 행동을 많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프레딕션과 컨트롤을 구분해서 하는 거고요. 프레딕션을 잔뜩 해가지고 이 MC를 잔뜩 해가지고 에피소드를 잔뜩 모아서 이 확률적으로 S0는 당연하겠지만 스타트 스테이트니까 많이 경험하겠죠. 근데 뭐 S1은 경험했다가 안 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에피소드를 더 많이 모으는 거예요. 더 많이 모아서 S1에 대한 것도 수렴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인크리멘탈 민 MC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인크리멘탈 민이라는 개념이랑 몬테카를로라는 개념 구분해야 되고요. 몬테카를로라는 개념은 우리가 스테이트 텐션 프로바빌리티를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는 그냥 스타트 스테이트부터 폴리시 파일을 따라가면서 모든 스테이트를 경험하고 그 스테이트에서의 그 그레디언트 리턴들을 다 누적하게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S0, S1, S2, S3, S4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때마다 G0가 있고 G1이 있고 G2가 있고 G3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에피소드 1번 한 번만 하더라도 S1에 대한 리턴 한 번 계산하고 S0에 대한 리턴 한 번 계산하고 S2에 대한 리턴 한 번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데 에피소드 2번으로 갔을 때는 뭐 G S0 하고 바로 S2로 갔다. 그러면은 S0에 대한 G0 나오고 S2에 대한 G2 나오고 S3에 대한 G3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경험하는 리턴들, 업데이트해야 되는 스테이트의 종류들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히 많은 그 반복을 통해서 답을 얻겠다.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를 배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몬테칼로를 쓰는 거예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크리멘탈 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효율성을 위해서 쓰는 개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봤더니 여기 함수에다 적용을 시켰더니 이 형태가 오차에다가 작은 숫자를 곱해서 원래 밸류에다 반영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 형태가 발전된 게 TD 러닝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강화학습 형태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개념이 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러닝이 아닌 TD 러닝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뭐냐? 우리가 몬테카를로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익스페리언스들을 잔뜩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컴플리트 해야 돼요. 에피소드가. 에피소드가 컴플리트 하다는 거는 스타트가 있고 터미널이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딱 시작해가지고 슈퍼마리오 게임 같은 거 하면 시작해가지고 뭐 군바한테 몸통 박치해서 죽든지 뭐 낭떠러지에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게임을 깨든지 이게 딱 끝이잖아요. 시작을 했으면은 끝이 있는 그런 것들이 컴플리트한 에피소드예요. 이게 끝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강화학습을 이용해가지고 화력발전소의 전력량을 컨트롤하겠다 이러면은 화력발전소의 끝이라는 거는 뭐 심각한 경우가 아닌 것은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고 이런 전기 컨트롤하는 강화학습 시스템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은 끝이 있으면 안 돼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도 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말고 그냥 시작 전부터 끝 전까지는 가겠지만 그래도 뭐 계속 알려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혹은 어, 로봇 청소기 같은 것도 시작과 끝이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청소가 필요하면은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배터리 충전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컨티뉴얼하게 작동하는 녀석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면은 학습이 안 돼요. 몬테카를로. 왜냐면은 끝이 나야지 그거에 대한 리턴을 계산해서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개념인데 부트스트래핑이 그 의미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부츠에 그 신발끈 매는 거예요. 신발끈 멜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매지 않죠? 여기에서 여기를 바로 매지 않아요. 여기 매고 이거 맨 거 가지고 여기 매고 이거 맨 거 가지고 여기 매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우리가 한 스텝씩 한 스텝씩 맨 거를 기반으로 매고 맨 걸 기반으로 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부트스트래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부트스트래핑 신발끈 묶기가 그런 것처럼 개념적으로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측한 값을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예측한 값을 정해놓고 그 예측을 기반으로 예측을 학습하고 예측을 기반으로 예측 학습하는 요거를 부트스트래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측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에는 끝났을 때 값을 기반으로 예측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몬테카를로는 끝났을 때 값을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데, 몬테카를로가 에피소드 한 번이 끝났다 그래도 그게 완벽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죠? 몬테카를로 에피소드 한 번은 의미가 없어요. 그 에피소드가 뭐 만 번, 10만 번, 100만 번 이렇게 모여야지만 평균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몬테카를로 역시도 끝났을 때 값을 기반으로 예측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더 극단적으로 줄여보자. 그냥 한 스텝마다 다음 스텝의 값이 어떨 거라고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GT가 아니라 VST 플러스 1을 넣어주겠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 VST 플러스 1이 불완전해요. 아직 학습이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VST 플러스 1이 완벽하지 않지만 VST 플러스 1이 적어도 마일드하게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VST를 VST 플러스 1에 가깝게 학습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게 바로 TD예요.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의 그러니까 약자로 TD 러닝이라고 합니다. ST 플러스 1이랑 ST 사이에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학습을 하겠다라는 방식이에요. 이게 왜 학습이 일어나냐? 그냥 ST 플러스 1도 ST 플러스 1도 별로고 ST도 별로일 텐데 왜 이게 제대로 학습이 일어나냐는 오늘 차차 보게 될 겁니다. 자,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 한 스텝을 가지고 학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적 차이를 가지고 학습하기 때문에 우리가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시간 차이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G라고 하는 거는 RT 플러스 1, GT라고 하는 건 RT 플러스 1, RT 플러스 2, 뭐 감마 달고, 감마 제곱 달고, RT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녀석인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지금 스테이트에서 바로 다음 스테이트에 리워드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스테이트의 리워드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리턴을 갖고 학습을 하고 싶은데 그 리턴이 이런 식으로 근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GT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VST 플러스 1의 개념을 써서 ST 플러스 1의 정보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컴플리트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한 스테이트 변화한 거 가지고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몬테카를로 러닝에서 여기가 GT였어요. 여기 아래 있네요. GT였어요. 인크리멘탈 민 저기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GT였는데 이 GT를 전개하고 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 스텝 다음에 예측값 VST 플러스 1으로 갈아 끼운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RT 플러스 1이랑 VST 플러스 1을 넣어서 이 GT를 이론적으로는 같은 값이어야 돼요. VST 플러스 1이 완벽하다면. VST 플러스 1이 완벽하다면은 이론적으로 같은 값인 이 녀석을 넣어서 우리가 어, 남은 식은 동일하게 해서 VST를 학습하겠다라는 방식이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이고요. 여기에서 아까부터 제가 여기를 오차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TD 요쪽을 TD 타겟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프레딕션 에러 혹은 TD 에러라고 부릅니다. 템포럴 디퍼런스 타겟, 그러니까 원 스텝 다음에 있는 타겟이 되는 거고요. 우리 결국에는 요거랑 요거의 예측 오차를 줄이고자 하는 게 요거의 학습 방법이잖아요. 요거랑 요거의 오차가 0이 되면은 더 이상 학습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수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D 타겟, 이 목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변경시켜서 얘를 학습하는 거니까 얘가 타겟이 되는 거고 여기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오차, TD 에러로 저희가 되는 겁니다. 몇 가지 그 혼란스러운 게 있을 수 있는데 좀 핵심적인 개념들을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MC를 해야 되냐? MC라고 하는 거를 인크리멘탈 민 TD로 인크리멘탈 민 MC라고 우리가 수식을 전개했을 때 알파가 앞에 있고 그 리턴과 내가 예측하고 있는 밸류 사이에 오차로 학습하는 방식이 만들어졌었고 그 리턴이 인컴플리트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자체가 인컴플리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컴플리트한 데서만 작동할 수 있는 몬테카를로가 아닌 다른 방식을 쓰겠다.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쓰겠다. 그게 뭔 얘기냐? 우리가 예측한 다음 스테이트의 정보를 가지고 그게 완벽하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측치에 완벽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그게 완벽하다고 가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방향 쪽으로 학습을 하겠다는 방식이 TD 러닝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 왜 작동하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TD 러닝이 왜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는 예제인데, 자, 우리가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집에 도착하는데 토탈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리턴의 개념이에요. 토탈 시간, 걸리는 토탈 시간. 리턴의 개념이에요. 리턴도 우리가 여기 구간별, 지금 이거는 구간별로 5분 걸리고, 15분 걸리고, 뭐 10분 걸리고, 10분 걸리고, 13분 걸리고,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걸리는 시간이 있는 거고, 이 리턴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의 큐뮬레이티브 썸이 되는 거죠. 큐뮬레이티브 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누적 합이 되는 거죠. 누적 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토탈 타임은 리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각각 걸리는 시간이 받는 리워드라고 가정하면은 토탈 걸리는 시간을 리턴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리턴에 비유했을 때 우리가 그 각각 스테이트마다 토탈 타임을 예측할 겁니다. 내가 지금 딱 이제 오피스를 나가면서 토탈 타임 한 30분 정도면 집에 가겠다라고 맨 처음에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근데 이제 오피스를 나와가지고 오피스 나와서 이제 집 저기 주차장으로 가는데 주차장 가는 도중에 누구 만나가지고 뭐 갑자기 연구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시간이 늦어지니까 30분 아니라 40분 걸리겠다라고 이제 차를 탈 때쯤에는 40분 걸리겠다고 생각을 바꿔 먹고요. 그리고 토탈 타임이 40분 걸리겠다고 생각을 바꿔 먹고요. 그 다음에 하이웨이, 그러니까 고속도로 이제 타가지고 가는데, 이 정도면은 좀 빨리 도착하겠는데, 오늘 차가 없네. 그래서 5분 정도 더 줄여서 토탈 타임 35분 걸리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측이 바뀌겠죠, 스테이트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몬테칼로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 몬테칼로는 우리가 집에 도달하면은 그 집 근처에 있는 거리 도달하고 집에 딱 도착하면은 토탈 타임이 딱 나오잖아요. 집에 도착하면 총 걸린 시간이 나오니까 아, 내가 43분 걸렸으니까 다음부터는 그 오피스를 나갈 때부터 토탈 타임 43분 걸린다고 예측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한 번에 이 리턴을 가지고 쭉 예측치를 바꿔버려요. 내가 오피스를 나갈 때도 43분 걸릴 거라고 예측할 거고, 차 앞에 있을 때도 43분 걸릴 거라고 예측할 거고, 하이웨이를 이제 지날 때도 차가 아무리 없고 어떻든 간에 그냥 43분 걸린다고 항상 예측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모든 스테이트에서 토탈 걸리는 시간을 43분으로 고정시켜 버리는 게 몬테카를로 방식입니다. 뭐예요? 리턴을 기반으로 맞추는 거예요. 리턴을 타겟으로 리턴에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알파 GT-VST 방식으로 우리가 리턴을 타겟으로 리턴에 가까워지도록. 그러니까 그죠? 이거 오차가 0이 된다는 거는 GT랑 VST가 완전히 같다는 거잖아요. 어떤 스테이지인지 간에 리턴이랑 완전히 동일해진다는 거니까 이게 오차가 0이 된다는 거는 각각의 스테이트에서도 완벽하게 리턴을 예측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리턴에 갖다 맞추는 게 몬테카를로의 학습 방식이 됩니다. TD 러닝은 어때요? TD 러닝은 아까도 봤지만 한 스텝 앞에 있는 거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한 스텝 앞에 있는 걸 가지고 학습을 해요. 한 스텝 앞에 있는 거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보시면은 얘가 홈 스트리트, 그러니까 집 근처에 있을 때는 이미 43분 걸릴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도달한 것도 43분이기 때문에 한 스텝 앞에 있는 예측 그리고 나의 지금 예측해도 0이니까 얘는 업데이트를 안 합니다. 얘는 그대로예요. 근데 얘를 보면은 내가 지금 그 다음 스테이트 예측은 43분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예측은 40이에요. 그럼 3만큼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럼 얘를 3만큼 올립니다. 한 스텝을 갖고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 같은 경우는 35분을 예측했는데 앞은 40분을 예측하고 있으니까 40-35 해가지고 5만큼을 올립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5만큼 하고요. 여기는 플러스 10만큼 합니다. 자, 그렇게 바꿔주고 나서는 어떤 식이 돼요? 바꿔주고 나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 선을 따라서 예측값이 바뀌어요. 여전히 완벽하지 않죠.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요. 모든 스테이트에서 리턴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업데이트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번 더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이전과 그 미래랑 이전이랑 동일하고요. 여기서 이전과 미래가 동일하고요. 여기서는 이전과 미래가 약간 차이가 발생하죠. 플러스 3만큼 이동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어때요? 이전과 미래가 5만큼 차이 나니까 얘를 플러스 5만큼 이동을 시키고요. 얘랑 얘를 봤을 때 5만큼 차이 나니까 얘도 플러스 5만큼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한 번 업데이트했을 때 빨간 색깔 선이었던 게 다시 파란 색깔 선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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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요 선이 되고요. 일단 한 번 더 업데이트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한 번 더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그대로가 될 거고 얘는 1로 올라오고요. 얘는 1로 올라올 거예요. 한 번 더 업데이트 하면은 이런 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업데이트 하면은 얘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런 선이 되는 거죠. PD 러닝은 이렇게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는 파이널 아웃풋, 즉 여기 있는 이쪽 맨 마지막에 있는 리턴 값이 업데이트 할 때마다 점점 다른 스테이트들로 퍼져나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몬테카를로랑 결국 같은 지점에 수렴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는 저기 리턴이 딱 계산되고 나면은 리턴이 계산되고 나면은 그거에다가 전부 다 그냥 갖다 때려 맞추는 거예요. 다 일로 와라. 너는 다 여기다라고 맞추는 거고 TD는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 다음 스테이트의 거에다가 갖다 맞춰요. 다음 스테이트의 거에다 갖다 맞추는데 다음 스테이트를 쭉쭉 가다 보면은
어디선가 리턴이라고 하는 그 에스티메이트가 아닌 확실한 정보를 얻었던 녀석이 있단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VST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예요? 예측값에 예측값에 예측값 막 이런 거였는데 여기는 GT라고 하는 확실한 값을 얻었던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확실한 정보가 뭐 이전까지는 에스티메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VS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 에스티메이트 값이 포함되어 있는 불확실한 개수에다가 우리가 갖다 맞추는 부트스트래핑이었는데 이 마지막 정보는 완벽합니다. 마지막 스테이트 도달하면 우리가 토탈 관리의 시간을 알잖아요. 우리 예측이 들어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조금씩 전파되기 때문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TD 러닝만 해도. 무조건 몬테카를로가 좋아 보이는데 왜 몬테카를로 안 쓰냐? 몬테카를로의 단점, 컴플리트한 에피소드에서만 작동한다는 거. 그리고 몬테카를로는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는 업데이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TD는 에피소드가 끝나지 않아도 매번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다시 그림을 좀 깔끔하게 지워놓고 보면은 이 파란 색깔 라인이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옵티멀한 폴리시 쪽으로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TD 러닝이 온라인으로 학습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걸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빠지진 않습니다. 근데 몬테카를로는 이것까지 하려면은 그라운드 트루스 저희 리턴까지 몇 번을 반복해서 얻은 다음에 업데이트를 할 거란 말이에요. 밸류를. 그죠? TD는 매번 그냥 스텝 밟을 때마다 업데이트해요. TD는 진짜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 딱 도달하면은 얘를 끌어올려서 학습하고요. 여기서 여기 도달하면 얘를 내려서 학습하고 여기서 여기 도달하면 얘 올려서 학습하고 여기서 여기 도달하면 얘 올려서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 업데이트 한 번 스테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MC는 반드시 끝을 도달해야지만 업데이트 할 수 있고 그것도 여러 번 모아야지만 학습할 수 있어요. 여기서 큰 차이가 발생해서 TD 러닝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D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도달한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플리트한 에피소드라도 에피소드 한 번 구하는데 만약에 막 1000번, 10,000번이 걸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1000번, 10,000번이 걸리면은 1000번, 10,000번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다 간 다음에야 몬테카를로로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그러면 학습이 너무 느리죠. 근데 우리가 TD 하는 거는 그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저기가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것 이전에 뭐 동전 하나 먹으면은 부분 점수 받고 막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동전 먹는 거에 대해서 학습이 계속 일어나요.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ithout final outcome 가지고도 학습할 수 있고 Before knowing the final outcome without final outcome은 incomplete한 시퀀스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터미널 스테이트가 있지 않아도 TD로 학습할 수 있다는 거고, before knowing the final outcome의 개념은 우리가 리턴이 딱 나오지 않더라도 그 전에 계속 다음 스테이트 예측값 가지고 학습하는 이런 과정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가 TD 러닝이랑 MC랑의 핵심적인 차이가 되고요. 근데 TD랑 MC가 그 함수 형태가 비슷하잖아요. 그 비슷한 형태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n스텝 프레딕션이에요. 기본적인 TD는 다음 스테이트만 갖다가 쓰는데 당연하겠지만은 다음 스테이트 한 번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좀 더 멀리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좀 더 멀리 하는 게 더 완벽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겠죠. 왜 그래요? 다음 스테이트에서 R, 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V, S, T 플러스 1인데 이거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뭔지 몰라요. 근데 RT 플러스 1 플러스 RT 플러스 2 감마하고 플러스 감마 제곱 V ST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투 스텝으로 하게 되면은 얘는 확실했잖아요. 원 스텝에서 얘는 확실한 값이잖아요. 그냥 환경에서 받은 거니까. 투 스텝을 하면은 얘는 불확실해도 이렇게 두 개, 리워드 받은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죠? 3 스텝을 하면은 RT 플러스 1, RT 플러스 2, RT 플러스 3에 대해서는 확실해요. 세 개가 확실해요. N스텝 하면은 N번까지 확실하겠죠. 확실한 정보가 있으니까 더 좋겠죠. 다만 안 좋은 점은 거기까지 에피소드가 끝나야 돼요. 이거를 무한히 하다 보면은 터미널까지 갈 거예요. N스텝을 하다 보면은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무조건 하고 온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거는 몬테카를로랑 같아지는 겁니다.
원스텝 TD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TD예요. 그냥 단일 스텝만 보고서 다음 스테이트에 있는 밸류를 가지고 학습하는 거. 근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객관적인 정보를 더 넣어주기 위해서 2스텝, 3스텝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다 보면 무한하게 많은 스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무한하게 많은 스텝을 하는 게 몬테카를로가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가 딜레이돼요. 얘는 한 스텝만 가지고도 업데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끝날 때까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그죠? RT 플러스 1부터 마지막까지 터미널까지 다 리워드를 얻어야지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TD랑 몬테카를로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형태가 n스텝 TD의 형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n스텝 TD에서 원스텝 TD로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TD가 되는 거고요. 무한 스텝 TD가 되면은 몬테카를로랑 같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스텝 TD일 때 1이면은 이런 식의 TD 타겟을 쓰는 거고요. 무한대를 쓰게 되면 이런 식의 TD 타겟을 쓰는데 이 TD 타겟이 그냥 리턴이죠. 리턴 GT 우리가 봤던. 그래서 어떤 걸 쓸 건지를 이 n 값을 조절하면서 우리가 그에다가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일반화시킨 항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당연하겠지만은 항상 원스텝 TD가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스텝 TD가 잘 작동하는 환경이 있는 반면에 n스텝 TD가 더 잘 작동하는 환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퀀스가 너무 길다. 시퀀스가 막 100만 번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은 한 번 스텝 밟아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적어도 만 번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n스텝 TD가 더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평균 내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스텝 TD랑 4스텝 TD 이거 두 개를 쓰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지 모른다. 그러면 그냥 두 개 다 평균 써가지고 둘 다 쓰겠다라는 식으로 정의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n스텝 TD로 TD랑 MC 사이 어떤 스펙트럼이 생기는 거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n스텝 TD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2스텝도 쓰고 4스텝도 쓰고 다 쓰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겠죠. 뭐 원스텝이 더 좋은지 몬테카를로가 더 좋은지 투스텝이 더 좋은지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정보를 좀 얻기 쉬운 것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매번 리워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원스텝 TD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이 길지 않는다고 하면은 몬테카를로로 해도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그걸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투스텝이 좋은지 포스텝이 좋은지 모르면은 그냥 둘 다 쓰고 평균 내가지고 값을 맞춰주는 이런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일반화된 버전이 람다 리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람다 리턴은 원 스텝부터 무한 스텝까지 리턴을 평균 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평균을 내는데 어떤 식으로 평균 내서 가져오냐? 웨이티드 에버리지의 방식으로 웨이티드 에버리지의 방식으로 가지고 옵니다. 웨이티드 에버리지는 뭐예요? 평균을 내는데 가중치를 줘서 평균 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 이렇게 했을 때 원래 평균은 3분의 1 곱하고 3분의 1 곱하고 3분의 1 곱해서 더하는 게 이제 평균을 내는 건데 가중평균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최근 거 얘가 예를 들어서 t는 0일 때고 t는 1일 때고 t는 2일 때다. 현재 t 현재 t가 3이라고 한다면 최근 거에다가 이 3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가중치를 더 준다. 그러면은 여기가 3분의 2, 3분의 1, 여기는 0 곱해가지고 평균 내는 이런 거를 가중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웨이티드 에버리지라고 얘기를 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TD 람다도 가중치를 달아서 구할 건데, 어, 네, 가중치를 어떤 식으로 달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1, 여기에다가 람다, 여기다 람다 제곱, 람다, t승까지 곱해주는 방식을 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원스텝 TD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구하기 쉬우니까 원스텝 TD에다가 1을 곱해주고요. 투스텝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조금 더 덜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그죠? 내가 지금 VST를 업데이트하는데 VST를 업데이트하는데 ST 플러스 1에 대한 정보를 갖고 하는 게 이 원스텝 TD고요. ST 플러스 2에 대한 정보를 갖고 하는 게 투스텝 TD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ST 플러스 3에 대해서 하는 게 얘가 되는 거고.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미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데 저 먼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 값이 정확할 거라는 믿음이 좀 떨어져요.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리센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근성 뭐 이런 개념을 쓰는데 최근에 있는 개념들을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서 뭐 그게 더 중요하겠죠. 내 눈앞에서 지금 동전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알 바예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1 곱하고 람다 곱하고 람다 제곱 곱하고 이런 식으로 0에서 1 사이의 숫자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곱해줘서 여기가 람다의 t승까지, 람다의 무한승까지 곱해지는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람다 리턴인데 이렇게 곱해주고 더해주게 되면은 평균을 냈을 때, 더했을 때 그 기존의 값이랑 분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그 어떤 평균을 낸다는 거는 여기 있는 개수가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수렴해요. 그러니까 무한하게 발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수렴한단 말이에요. 이게 n 값이 우리 이거 람다 리턴 같은 경우는 무한 스텝 td까지 가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무한 스텝 td까지 몬테칼로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n 수가 무한하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개수가 더해서 1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 커지는 값이 돼요. 발산하는 값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수렴하는 값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이 개수가 더해서 1이 돼야 되거든요. 개수가 더해서 1이 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거 계속 람다만큼 커지는 수열의 합, 무한 등비급수의 합이죠. 그러니까 이거 저도 정석 펼쳐봤어요. 이거 슬라이드 만들 때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이런 그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눠주면 됩니다. 더해서 1이 되도록 나눠주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걸 전부 다 더했을 때 1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람다 리턴은 그냥 n스텝 TD, 그러니까 n스텝 리턴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전체 2스텝, 3스텝, 4스텝 그리고 저 무한 스텝까지를 전부 다 평균 내서 가져온 새로운 리턴을 정의하는 거예요.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스텝을 쓸지 몰라요. 원 스텝 쓸지 투 스텝 쓸지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n 스텝 리턴들을 평균 내서 쓸 거예요. 평균 내서 쓸 건데 투 스텝 쓰는 거 2분의 1하고 4 스텝 쓰는 거 2분의 1 하는 거랑은 다르게 지금 원 스텝부터 무한 스텝까지를 전부 다 평균 내고 싶은 거예요. 전부 다 평균 내서 그중에 좋은 거를 쓰고 싶은데 평균 낼 때 어떻게 할 거냐? 가장 가까운 거 원 스텝이 가장 깔끔한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그 좀 강조해야 되는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덜 강조하는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야겠죠. 눈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한 등기부수의 합을 이용해서 개수의 합이 1이 되도록 유지를 하고요. 그렇게 계산한 요 람다 리턴은 원 스텝 TD부터 무한 스텝 TD까지의 가중 평균되어 있는 새로운 리턴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텝 TD, 모든 스텝 리턴들의 값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 스텝이 좋든 포 스텝이 좋든 이 람다 리턴을 사용하게 되면은 잘 학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원 스텝이 좋은지 투 스텝이 좋은지 뭐 8 스텝이 좋은지 10 스텝이 좋은지 9 스텝이 좋은지 우리는 다 몰라요. 모르지만 이 람다 리턴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리턴들에 대한 평균 값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람다 리턴을 계산해서 쓰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람다 리턴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넓이 구했을 때 1이 나온다. 그러니까 저기 이 개수 합이 1이라는 거 보여주기 위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TD 러닝을 했을 때 생각했던 거는 뭐예요?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ST 플러스 1을 가지고 ST를 학습하겠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러닝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딜레이 되지 않고 하겠다는 건데 이거 보면은 지금 결국에는 무한 스텝까지의 리턴들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GT1부터 원 스텝 TD부터 투 스텝 해가지고 GT 무한까지 다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원래 TD 러닝 하려고 했던 기본적인 아이디어랑 많이 어긋났죠? 그죠?
원래 TD 러닝 하려고 했던 아이디어는 뭐였는데 온라인으로 하려는 거였는데 이거 보니까 무한 스텝까지 기다려야 되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객이 전도된 거니까 이 TD 람다를 갖다 버려야 되냐? 그렇지 않고요. 이게 우리가 본 거는 이 포워드 뷰라고 해요. 포워드 뷰라 그래서 이거를 미래에 있는 값들이 여기에 반영될 거다. 미래에 있는 값들이 각각 여기에 반영될 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이거를 수식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현재 스테이트의 밸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저 먼 미래에 있는 그림 있나? 네, 저 먼 미래에 있는 저 먼 미래에 있는 스테이트 여기에서 계산할 때 저 과거에 있는 정보들이 얼마나 반영되면은 되는지로 수식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포워드 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한 스텝까지 TD를 계산해야 되는데 무한 스텝 TD 리턴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밸류를 계산할 때 백워드 뷰로 과거에 있던 정보를 가지고 여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동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랑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원스텝 TD만 보면은 원스텝 TD가 원스텝 TD가 이렇게 쓴다고 했죠.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때그때 스테이트마다 다음 스테이트의 밸류를 가져와서 학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내가 스테이트 1에서 스테이트 2에 도달한 다음에 스테이트 2에 도달한 다음에 VS1은 VS1 더하기 알파 G1 내가 지금 이거 경험했으니까 아니죠. R2 여기서 R2 받았으니까 R2 플러스 감마 VS1 2? 2로 해야 되죠. 알파 G R2 플러스 VS2 마이너스 VS1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업데이트해요. 내가 S2에 딱 도달했을 때 S2에서 S3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S2에 도달한 다음에 S1에 대한 밸류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뒤쪽으로 업데이트해요. 실제로 그 원스텝 TD라는 게 미래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반영하는 것처럼 우리가 수식을 쓰지만 업데이트할 때는 뒤로다가 반영하거든요. 경험을 해야지 다음 그 이전 스테이트를 알지. 이전 스테이트에다가 줄 수 있지. 라는 방식으로 이 R2를 경험한 다음에 R2 경험한 거 가지고 V1을 업데이트를 시키는 뒤쪽으로 백워드로 업데이트를 시켜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식으로 봤을 때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미래 스테이트에 반영을 해서 미래 스테이트가 가깝게 가도록 학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스텝 간 다음에 이전에 있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도 백워드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이 TD 람다도 이 앞에까지 무한한 미래까지 봐서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지나간 다음에 뒤에 있는 정보들이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 설명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TD 람다라는 게 실제로 무한 스텝까지 계산하지 않고 뒤쪽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조금 이상한 짓들을 해야 돼요. 수식으로 얻기 위해서 뭐 이런 릴리저빌리티 트레이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적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함수가 이렇게 업데이트 룰에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포워드 뷰랑 백워드 뷰로 업데이트된 밸류 펑션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려는 거냐면은 포워드 뷰가 왜 안 된다는 건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한 스텝을 해야 되니까 원래 TD를 하려고 했던 의미가 없어져서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냐? 포워드랑 백워드를 적당히 그러니까 백워드 뷰에서 적당히 새로운 텀을 도입해가지고 끼워 넣어주게 되면은 그 수식을 전개했을 때 포워드랑 같아지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내 업데이트는 백워드로 하지만 전개했을 때 포워드로 업데이트한 거랑 같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수식을 만들고 업데이트 룰도 살짝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같아지더라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같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은 컨트롤은 쉬워요. 컨트롤은 그냥 반영하는 거라서 쉽고 그 다음에 딥 아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0분 쉬었다가 봅시다.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포워드 뷰를 백워드 뷰로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쓸 거냐면은 사실 GT를 계산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스테이트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 저희 리턴 계산하는데 그 스테이트 방문에 대한 리워드가 들어갔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 스텝을 했을 때 그 스테이트를 방문했냐, 쓰리 스텝을 했을 때, 포 스텝을 했을 때, 엔 스텝을 했을 때 그 스테이트를 몇 번이나 방문했는지가 그게 포워드 뷰에서 업데이트하는데 얼마나 차지하는지에 대한 비율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백워드로 보게 되면은 일리저빌티 트레이스라는 거를 도입할 수 있는데 이 일리저빌티 트레이스는 얼마나 많이 방문했냐 우리가 그 익스페리언스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방문했고 얼마나 최근에 방문했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이게 그냥 간단하게 그 얘기를 드리면은 그냥 포워드 뷰를 백워드 뷰로 바꾸면서 생기는 어떤 부산물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미를 찾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워드 뷰를 봤을 때 어떤 스테이트를 방문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들어가야 될 거고 어떤 스테이트가 가까이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 여기 보시면은 람다 1마이너스 람다 람다 이런 식으로 람다 제곱하고 이런 식으로 가까운 거는 좀 더 큰 값이고 먼 거는 좀 더 작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거가 큰 값에 반영되는 이 리센시, 가 얼마나 최근에 대한 정보인지에 대한 게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프리퀀시, 얼마나 많이 방문했냐에 대한 정보가 반영이 돼야만 됩니다. 이거 뭔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엘리자베트 트레이스라는 게 반드시 이거 두 개야만 된다. 뭐 당연히 이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는 포워드 뷰를 백워드 뷰로 바꾸면서 생기는 어떤 부산물 같은 결과물에 불과하니까 나중에 이유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포워드 뷰에서 중요한 정보는 우리가 이거를 몇 번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모아놨다고 했을 때 그 스테이트가 계속 방문이 됐냐, 프리퀀시 얼마나 많이 방문이 됐냐, 그리고 얼마나 코앞에 있는 것들이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코앞에 있는 것들이냐, 이렇게 리센시랑 프리퀀시 두 개가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리센시랑 프리퀀시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텀을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백워드랑 포워드가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리저빌티 트레이스라는 녀석이고요. 아, 처음에 업데이트가 안 됐을 때는 그냥 0으로 시작하는 값인데 방문할 때마다 이전 값에 감마 람다를 곱하고요. 감마는 뭐예요? 디스카운트 팩터라 그래서 우리가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RT 플러스 2 플러스 감마 제곱 RT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친구 감마거든요.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부르는 이 친구가 있고 람다는 뭐예요? 우리가 TD 람다 계산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씩 인크리멘탈하게 곱해줬었던 이 람다 리턴 계산할 때, 그러니까 TD 람다 그 n스텝 리턴 계산할 때 썼던 n스텝 리턴 평균 낼 때 썼던 리센시를 반영해가지고 평균 낼 때 썼던 그 친구예요. 두 개가 비슷하지만 다른 값이에요, 그죠? 감마 같은 경우는 리워드에다가 곱해지는 녀석이고요. 이 람다 같은 경우는 리턴에다가 곱해지는 값이에요. 기억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감마는 리워드에다가 곱해지는 값이고 이 람다는 리턴에다가 n스텝 리턴에다가 곱해주는 값이에요. 그 두 개를 곱해서 이전에 엘리자베트 트레이스에다 곱하고요. 더하기 1 st 플러스 1은 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이덴티티 펑션, 즉 st 플러스 1이 s라면 1이고 그렇지 않다면 0인 함수를 의미합니다. st 플러스 1이 s일 때, 그러니까 t 플러스 1째, 그러니까 t 플러스 1 타임 포인트 딱 도달했을 때 s라고 하는 스테이트에 도달하면은 그 s에 대한 일리저빌티 트레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하는데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하냐? 기존의 거에다가 감마 람다를 곱해주고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1씩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만약에 내가 이 스테이트를 방문을 안 해요. 방문 안 하면 계속 0으로 남아있겠죠. 앞에다가 방문 안 한다고 가정하면은 계속 0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맨 처음 0이었고 이거 S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방문 안 하면은 이게 항상 0일 거잖아요. ST 플러스 원제가 S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방문 안 했으니까 S가 아니니까 계속 0이니까 0이 더해지고 여기도 기존의 값이 0이었으니까 0이니까 계속 0으로 가다가 한 번 방문을 해요.
ST 플러스 1에서 S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방문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1만큼 올라요. 1만큼 오르고 여기는 0이고요, 여전히.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또 방문해요. 또 방문했더니 이전 스테이트가 이전에 대한 일저비트 트레이스가 1이고요. 거기다가 감마 람다 곱하고 그리고 또 방문했으니까 1만큼 더해줘요. 1 더하기 감마 람다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감마 람다만큼 빠졌다가 1 더하기 감마 람다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방문을 하다가 조금씩 일씩 일씩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예 방문을 계속 안 하면은 감마 람다씩 곱해지면서 감마 람다씩 곱해지면서 점점 작아집니다. 다시 올라가고요, 작아지고 올라가고 작아지고 올라가고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리센시랑 프리퀀시를 반영한다는 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속 방문하고 최근의 값이 계속 반복되어 있으면은 이게 계속 올라가요. 근데 계속 방문 안 하면은 점점 작아지는 값입니다. 이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마 람다 곱하는 이런 꼴 자체가 우리가 무슨 가정을 갖고서 일리저비티 트레이스라고 하는 텀을 만들어서 넣어줬더니 마법같이 백워드가 포워드랑 같아졌다 이런 게 아니라요. 포워드를 백워드로 억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포워드를 백워드로 만들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같아지더라라는 식으로 역으로 얻은 거라서 식이 있다는 식으로 생긴 거예요. 좀 못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긴 거가 억지로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일리자베트 트레이스라는 게 잘 디파인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백워드로 만들면서 생기던 부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전개하고 나면은 포워드랑 백워드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건데 이 일자미티 트레이스에 대응되는 게 뭐 인간 강화학습이나 이런 동물 강화학습의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머릿속에서도 TD를 안다라는 게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연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정의되어 있는 일자비트 트레이스를 이용해서 매 스텝마다 델타 람다 즉 원스텝 TD를 계산하고요. 원스텝 TD 타겟 TD 에러를 계산하고 그 TD 에러에다가 일리저비티 트레이스를 곱해서 VS에 반영해 주는 요 방식을 쓰면은 포워드 뷰랑 같아진다라는 결과를 얻어요. 자, 우리가 원래 뭐였어요? 어, 여기가 알파하고 GT 람다 리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VST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거가 요걸로 바뀌고요. 원스텝 TD로 바뀌고 거기다가 엘리저베트 트레이스를 곱해주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대단히 많은 변화고 원스텝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스텝 업데이트하는 거 원스텝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지나간 다음에 바로 이전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스텝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한 번 지나간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왜 진짜 같냐? 얘네들이 같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업데이트 했을 때 더한 업데이트의 값들을 다 더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즉 우리가 맨 처음 ST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값들이 있죠. 에피소드 1번에 대해서 에피소드 2번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는 그 값들을 다 더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요 에러 값이 무한하게 많이 더해졌을 때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증명을 해요. 자, 우리가 이쪽부터 보면요. 보면요. 백워드에 있는 요 부분, 여기 밑줄쳐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일저비트 트레이스 정의에 의해서 전개하게 되면은 K는 0부터 T까지. 그러니까 T번째 더했을 때 여기 있는 에러가 같아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저비트 트레이스를 먼저 전개하는 거예요. 일저비트 트레이스를 T번까지 반복해가지고 얻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델타 t를 전체에 대해서 더한다. t는 0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sum of all updates. 그러니까 우리가 업데이트를 무한히 반복했을 때 이 람다 리턴과 이런 식의 엘리저비티 트레이스는 백워드 뷰가 같아지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다시 한번 쓰고 갈까요, 여기? 무한히 업데이트 하면은 포워드 뷰랑 백워드가 같아진다. 라는 거는
무한히 업데이트하면서 반영한 TD 에러의 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같다는 거예요. 알파를 제외한 이 부분의 합이 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무한히 데이트하면서 반영한 TD 에러의 합. 이 부분이 t는 0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했을 때 같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거를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얘랑 같다. 그래서 쟤랑 같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식을 전개하면은 우리가 일리저비티 트레이스 이 t 값을 시그마 형태로 전개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전까지 계속 t-k 승까지 계속 그 누적되면서 디스카운트 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다 1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얘를 일리저비티 트레이스를 그리고 그 일리저비티 트레이스 표현된 거에다가 델타 t 곱해주고 t는 0부터 무한대까지 더해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개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쭉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전개하시면 되고요. 전개하시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그 묶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있는 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녀석들 있잖아요.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 다시 재조합해서 묶을 수가 있거든요. 다시 조합해서 묶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S는 0일 때, S는 1일 때, S는 2일 때 쭉쭉쭉 따로따로 전개해서 묶게 되면은 여기가 K는 0부터 T까지, T는 0부터 무한대까지라고 되어 있던 게 T는 0부터 무한대까지 1 함수,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펑션 그리고 안쪽은 K는 T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수식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수식을 형태로 정리한 거예요. 그냥 쭉 따라가 보시면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번에는 이쪽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쪽을 전개해서 무한대로 더해보는 걸 해봤을 때 그랬을 때 얘가 나오면은 오케이, 얘가 안 나오면은 틀린 게 되는 거죠. 자, 요 파트를 우리가 전개하면은 그 람다 리턴에 대해서 계속 원 스텝 TD, 투 스텝 TD, 쓰리 스텝 TD 이런 식으로 계속 쭉 해서 전개를 하는 거죠. 전개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트릭은 뭐냐면은 우리가 감마 람다의 형태로 묶어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람다가 있고 여기 감마가 있으니까 여기 람다가 있고 여기 감마가 있으니까 감마 람다의 1승, 감마 람다의 0승, 감마 람다의 2승 이런 식으로 묶어서 쓸 수가 있어요. 왜 감마 람다의 형태로 묶겠어요? 뭐 당연하겠지만은 아까 앞에서 백워드 비교했을 때 감마 람다의 형태로 묶여져 있는 수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동일한 걸 보이기 위해서 감마 람다 형태로 묶어놨고요. 감마 람다 형태로 묶고 나면은 안쪽이 어때요? 다 원스텝 TD가 나옵니다. ST 플러스 1일 때 원스텝 TD가 나오고 ST 플러스 2일 때 원스텝 TD가 나오고 그리고 안쪽에 감마 람다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나와요. 이게 묶고 나면요 이런 식으로 써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어, 얘가 어, 음? 아니다. 이렇게 묶고 나서요. 얘를 전개할 수 있거든요.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말해서 1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1이기 때문에 얘를 안쪽으로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감마 람다 VST VT ST 플러스 1 마이너스 VST 이런 식으로 넣는 것처럼 나머지들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를 다 넣었을 때 우리가 아닌데? 아, 다시 할게요. 얘를 넣고요. 얘를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감마 람다 1승이 있기 때문에 이 감마 람다 1승을 떼버리고 넣게 되면은 이게 한 칸씩 밀리면서 이 바깥에 있는 게 얘가 일로 들어가고 얘가 일로 들어가고 얘가 일로 들어가고 얘가 일로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한 칸씩 밀려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원스텝 TD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원스텝 TD가
이쪽에 쭉 들어가게 됩니다. ST에서의 원스텝 TD, ST 플러스 1에서의 원스텝 TD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t는 0부터 무한대까지 더하지 않았을 때, t는 0부터 무한대까지 더하지 않았을 때, 요 파트, 그러니까 요 파트랑 요 파트만 비교했을 때, 아까 얘 같은 경우에 지금 0부터 무한대까지 다 모든 업데이트를 더했잖아요. 근데 모든 업데이트 아직 더하기 전에 이 부분만 전개했을 때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거 무한등비급수의 합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죠? 이거 계속 올라가면서 합하는 형태로 그냥 시그마 형태로 나타내는 거고요. 시그마 형태로 나타내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보면은 뭐랑 같아요? 요거 함수가 없는 요 앞에 있는 t는 0부터 무한대까지 더하지 않은 형태의 얘랑 같습니다. 그죠? 얘랑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t는 0부터 무한대까지 더했다고 가정하면은 t는 0부터 무한대까지 더했다고 가정하면은 즉 익스페리언스가 무한하다고 가정한다면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페리언스가 무한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백워드 뷰랑 같아진다라는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증명 과정이에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같기 때문에 백워드 뷰로 업데이트를 해도 포워드 뷰로 업데이트하는 거랑 다르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물론 어썸션은 있어요. 무한히 많은 익스페리언스들을 기반으로 업데이트해야 된다라는 저기 어썸션이 있긴 하지만 무한히 많은 익스페리언스를 하는 건 불가능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렴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D 람다가 몬테카를로의 좋은 대안이 됩니다. 몬테카를로를 해야지만 리턴을 다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 TD 람다를 통해서 람다가 1일 때, 람다가 0일 때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원스텝 TD랑 몬테카를로가 얼마나 더 많이 반영되어 있는 형태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TD 람다 같은 경우에는 TD랑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전히 더 좋은 결과를 보이겠죠. 몬테카를로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컨트롤을 보게 되면은 컨트롤은 뭐 많이 어렵지 않은데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온 폴리시랑 오프 폴리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 폴리시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 폴리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온라인 폴리시, 온라인 폴리시. 이거는 오프라인 폴리시를 의미하는 거고요. 온라인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밸류를 학습하자마자 업데이트하는 걸 얘기해요. 프레딕션과 컨트롤이 바로 연결된 거. 밸류를 학습하자마자 그거를 바로 폴리시 업데이트에다 갖다 쓰는 거. 이 오프라인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폴리시 업데이트, 그러니까 밸류 업데이트하는 프리딕션을 쭉 하고 뭐 폴리시 업데이트하는 컨트롤은 좀 나중에 하고 뭐 천천히 하고 아니면 맨 마지막에 하고 이런 식으로 얘가 업데이트 됐다 그래서 밸류가 업데이트 됐다 그래서 폴리시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온라인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왜 오프 폴리시랑 온 폴리시라는 개념이 나오는지는 알겠죠? 그러면은 모델 프리에서는 온 폴리시를 쓸까요? 오프 폴리시를 쓸까요? 둘 다 씁니다. 둘 다 쓰는데 어떤 걸 더 많이 쓰냐를 봤을 때 오프 폴리시를 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환경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온 폴리시로 밸류 업데이트 되자마자 학습해도 됩니다. 우리가 봤던 밸류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가 밸류 학습하자마자 바로 폴리시 업데이트하는 그런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이었어요. 걔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업데이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모델 프리 같은 경우에는 몬테카를로 쓰는 방법에서 알겠지만 무한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 한단 말이에요.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업데이트하는 밸류 펑션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경험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밸류 펑션을 옵티멀하게 배우기 위해서는 100만 번, 1000만 번, 몇 번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실제로. 실제로는 모르는데 내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업데이트를 할 거란 말이에요. 폴리시를 업데이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폴리시를 하게 되면은 매번마다 업데이트가 좋은 방향으로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폴리시를 바꿔버리는 건데 그러면은 도달하지 못하는 스테이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몬테카를로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뭔 말인지 이해가실 거예요. 원래 몬테카를로 할 때 우리가 에피소드를 여러 개를 모아놓고 밸류 펑션 가지고 계산하고 밸류 펑션 가지고 다시 폴리시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오프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밸류 펑션이 완벽한지에 대한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익스페리언스를 100번 했지만 익스페리언스 100번 가지고 밸류 펑션이 옵티멀하게 나오는지 아닌지
당연히 모르니까 폴리시를 업데이트 안 하는 거예요. 밸류 펑션이 조금 더 최적화될 때까지 해보고, 조금 더 많이 해보고, 엑스페리언스를 조금 더 많이 모아보겠다라는 식으로 밸류 업데이트 됐다고 바로 폴리시 업데이트 안 하고 조금 서로 다른 타임 포인트에 하게 되는 그런 게 오프 폴리시가 되고, 모델 프리에서는 몬테카를로처럼 경험에 기반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익스페리언스들을 잔뜩 모아놓고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프 폴리시가 일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프 폴리시는 익스페리언스를 모을 때 쓰는 폴리시랑 그 학습하는 폴리시가 다른 거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학습하는 폴리시는 밸류에서 나오는 폴리시, 밸류 학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밸류 학습하는 거랑 행동할 때 쓰는 폴리시가 다를 때 오프라인 폴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디 폴리시 같은 게 이제 온라인 폴리시를 썼던 거고 그렇습니다. 뭐 그리드 폴리시 같은 걸 모델 프리에서 쓰면 안 된다. 왜 오프라인 폴리시를 써야 되냐? 우리가 그냥 왼쪽을 봤을 때 0이 나왔고 오른쪽을 봤을 때 1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냥 오른쪽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왼쪽은 0이었고 오른쪽은 1이었으니까. 근데 이 스테이트가 확률적일 수 있잖아요. 온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갔더니 0이 나왔다. 오른쪽 갔더니 1이 나왔네. 계속 가야겠다라는 식으로 폴리시를 바로 업데이트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건데, 왼쪽 문을 갔을 때 한 번은 0점이었지만은 한 100만 번 하다 보면은 뭐 100만 점이 나온다. 뭐 이럴 수도 있죠. 100번쯤 하다 보면 100번쯤 하다 보면은 100만 점이 나온다. 즉 익스펙테이션이 뭐 굉장히 큰 거예요. 10만 정도로 굉장히 큰 거예요. 익스펙테이션이 10만 정도로 굉장히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100분의 그러니까 1%의 확률로 100만 점이고 99%의 확률로 0점이다. 이렇게 되면은 100만 점을 노리기 위해서 왼쪽 버튼을 계속 눌러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한 번 경험했을 때, 0 나왔네? 그러고 바로 폴리시 업데이트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방식이 옵티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프 폴리시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거죠. 우리가 아, 모델 프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경험에 기반해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험이 모든 이벤트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벤트들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으면은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옵티멀한 행동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모델 프리에서 그 오프 폴리시를 조금 멋있게 구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밸류를 학습했는데 밸류를 안 쓰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밸류를 학습했으니까 밸류를 좀 쓰면서 학습된 밸류를 좀 쓰면서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몇 가지 중에 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밸류 업데이트 될 때마다 폴리시 업데이트하는 온 폴리시를 쓸지, 밸류 업데이트를 그 옵티멀하게 그냥 모든 거가 다 수렴할 때까지, 그러니까 진짜 무한한 익스페리언스를 한 다음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딱 수렴한 밸류 펑션이 나왔을 때 업데이트 할 건지, 그 중간 어느 정도에서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중간 어느 정도에서 결정하는 게 입실론 그리디 폴리시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즉, 아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운 밸류 중에서 우리가 배운 액션 밸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고 있는 거를 어, 우리가 가장 높은 확률을 배정을 하고요. 높은 확률을 배정하고 1에 가까운 높은 확률을 배정하고 아주 작은 확률로 다른 행동을 랜덤하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폴리시예요. 자, 우리가 밸류를 배웠어요. 밸류를 지금 배웠는데 배운 밸류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그죠? 배운 밸류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니까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긴 할 거예요. 그냥 계속 밸류만 배우고 폴리시 업데이트 안 하면은 우리가 뭐 배워가지고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밸류 배운 거를 업데이트 하긴 할 건데, 그냥 그리디하게 업데이트 해버리면 아까 오른쪽 문 안 가는, 그러니까 왼쪽 문 안 가는 100만 점이 뒤에 있는 그 문을 안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업데이트 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맥스 값으로 가긴 해요. 맥스 값으로 우리가 액션 밸류가 최고가 되는 값으로 갈 건데 가끔 입실론의 확률로 다른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 m개 행동이 있어서 그 뭐 이제 1 마이너스 입실론 플러스 n분의 입실론만의 확률 정도로 이제 가장 큰 확률을 하고 나머지는 뭐 다른 확률을 한다. 이거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0.05 입실론이 0.05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의 확률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m이 4라고 해봅시다. 우리 4개의 행동이 있다고 가정해봤을 때
1 마이너스 0.05 플러스 4분의 0.05는 뭐 0.0125가 되겠죠? 0.0125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은 0.95에다가 뭐 이렇게 빼니까 0.9375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게 그 요 파트예요. 가장 높은 액션 밸류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가장 높은 확률을 부여하는 거죠. 맞나? 뭐 대충 계산합시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0.12, 0125를 부여해요. 이게 액션 1번이라고 하면 액션 2번, 3번, 4번에 0.0125가 각각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125가 아닌가? 모르겠다.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각각 부여해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은 가장 높은 확률로 특정한 행동, 액션 밸류가 최대가 되는 행동을 하고요. 낮은 확률로 다른 행동들을 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낮은 확률로 랜덤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어, 미처 가지 못했던 왼쪽 문 같은 거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랜덤니스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면은 우리가 오프 폴리시를 해가지고 발생하는 바로바로 업데이트에서 생기는 문제도 억제할 수 있고 오프 폴리시에서 걱정하는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경험 쌓을 때까지 업데이트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 중간 지점이 되는 거예요. 온 폴리시의 문제랑 오프 폴리시의 문제, 뭐 정확히는 이제 무한한 그 경험 모아서 수렴할 때까지 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온폴리시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옵티멀한 거 놓치기. 둘 다 싫으니까 그 중간 어느 지점을 가고 싶은데 그게 입실론 크리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그리디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쓰고요. 입실론 그리디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예, 그 폴리시를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 풀이라고 하는 거가 밸류를 배우는 거는 TD 러닝으로 밸류를 배울 거고요. 거기다가 입실론 그리디라고 하는 컨트롤 방식을 써가지고 폴리시를 배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TD 러닝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우리가 이렇게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를 딱 경험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 딱 경험했을 때 그 스테이트에서 한 행동이랑 그 스테이트에서 받았던 리워드랑 이렇게 계산하고 내가 지금 이전 스테이트에서의 액션 밸류를 해서 이전 스테이트의 액션 밸류를 학습하는 방식이 됩니다. 뭔 얘기냐면은 내가 S에서 어떤 A를 해요. A를 하고 S 프라임이 왔을 때 S 프라임에서 나 지금 A 프라임 할 거야. 라고 딱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QSA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과거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뒤쪽으로 가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TD 러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살사라고 불러요. 왜 살사라고 부르냐? SARSA라서 살사라고 별 의미 없어요. 자, 이 살사 알고리즘이 온폴리시 알고리즘이에요. 온폴리시 알고리즘이라는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밸류를 배우자마자 바로 업데이트해서 쓰는 거고 이거 좋은 거는 아니라 그랬어요.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온폴리시의 단점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온폴리시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액션을 뽑을 때도 입실론 그리디 그 액션을 뽑고 나서 다음 스테이트를 고를 때도 입실론 그리디로 둘 다 입실론 그리디 폴리시로 뽑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은 확률적으로 그 입실론의 확률로 아주 작은 확률로 다른 행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웍스파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살사 말고 TD 람다를 반영하면 살사 람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큐러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큐러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프 폴리시를 좀 더 공격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건데 공격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시키냐? 입실론 그리디만 써가지고 그냥 중간 지점 어느 정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액션 밸류의 타겟을 계산할 때 어,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얻을 때는 입실론 그리디를 통해 가지고 랜덤한 행동을 얻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바로 컨트롤 업데이트 해버리면은
특정한 행동으로 바로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온폴리시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다시 얘기해서, 온폴리시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바로 업데이트해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문을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폴리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을 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입실용 그리드를 했어요. 입실용 그리드를 해도 여전히 온폴리시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쪽을 좀 더 적게 가는, 확률적으로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큐러닝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오퍼 폴리시를 좀 더 강조해서 구현을 하냐? 타겟을 타겟을 구할 때 입실용 그리디를 쓰지 않고 그리디를 씁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는, 즉 액션을 얻을 때는 입실용 그리디를 해서 얻어오고요. 즉 내가 행동할 때는 익스플로이티브하게 랜덤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고요. 근데 타겟을 계산할 때는 타겟은 그 중에서 최고가. 그러니까 지금 타겟은 그리디하게 얻어오겠다. A 프라임을 얻을 때, A 프라임을 얻을 때 우리가 그리디를 씁니다. 그래서 살사는 행동할 때도 입실론 그리디 쓰고 타겟을 구할 때도 입실론 그리디를 써가지고 얻은 녀석이에요. 근데 큐러닝 같은 경우에는 아, 행동할 때는 입실론 그리디를 쓰는데 타겟을 구할 때는 그리디로 얻어다 갖다 쓰는 녀석입니다. 네, 그래서 뭐야? 잠시만요. 네. 타겟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거예요. S 프라임에서 A를 얻을 때 그 중에서 최고값을 가지고 얻어오겠다. 여기서 행동을 얻을 때 S에서 A를 얻을 때 쓰는 입실용 그리디랑 여기에서 타겟을 구할 때 쓰는 그리디랑 이렇게 두 가지 폴리시가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오퍼 폴리시가 강조된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배워지는 밸류 펑션이 여기서 그리디 폴리시의 결과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과 다른 결론을 얻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리시가 오프라인인 형태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업데이트한 밸류 펑션이 바로 내 폴리시니까 살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썼던 거랑 여기서 썼던 거랑 같은 입실용 그리디라는 걸 쓰기 때문에 이 밸류 펑션이 계속 비슷비슷해져요.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이랑 저 다음 스테이트에 얻을 때도 입실용 그리디를 쓰기 때문에 그 스테이트에 도달한다 그래도 계속 비슷비슷한 액션 밸류를 가지고 학습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행동할 때는 입실용 그리디를 써가지고 랜덤한 행동을 하더라도 타겟은 계속 맥스 값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내 행동이랑 상관없는 밸류 펑션을 타겟으로 지정해서 계속 오프 폴리시를 강조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찰사보다 큐러닝이 더 잘 작동합니다.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아니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은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으로 전부 다 계산했던 거에 대비해서 뭐 모델 프리에서는 TD 러닝이라고 하는 걸 갖다 썼었죠. TD 러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쪽에서 밸류를 학습하는 거 요거가 정확히는 요거 R 플러스 감마 FES 프라임으로 근사해서 갖다 썼어요. 원래는 여기다 T가 돼야 됐던 게 이렇게 근사해서 쓰는 거를 TD 러닝이라고 했었고 뭐 살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S 프라임 A 프라임 얻을 때 입시론 그리드를 얻은 A 프라임을 쓴 거고 큐러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맥스로 얻었던 A 프라임을 가져와서 쓴다. 그러니까 오프 폴리시를 더 강조하는 형태가 큐러닝이 되는 거고 살사는 온 폴리시 형태가 좀 더 강조되어 있는 형태의 어, 모델 프리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또 녹화해서 올려야 되겠구만. 아무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고 자세한 거는 제가 뭐 녹화해서 올리든가 할게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그 Q러닝을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현한 게 딥RL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Q러닝 파트를 딥RL로 구현하고 싶은데 그거를 네트워크 형태로, 뉴럴 네트워크 형태로 만들고 싶은데 뉴럴 네트워크 형태를 어떻게 만드냐? Q 밸류를 학습하는 게 결국에는 다시 말하면은 리그레션의 문제예요. 그래서 리그레션 형태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리그레션의 목표가 되는 거는 TD 에러가 되는 거예요. TD 에러를 줄이는 방식으로 리그레션을 하도록 만들면은 됩니다. TD 에러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 원스텝 TD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타겟, Q 밸류, R 플러스 Q S 프라임 A 프라임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하고 그거랑 현재랑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쓰면 되는데 이런 방식, 네트워크를 써서 어떤 액션 밸류라고 하는 펑션을 근사하는 방식을 밸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원래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 싶은 게 액션 밸류 펑션, 뭐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라고 하는 밸류 펑션이기 때문에 밸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혹은 뭐 선형 회귀 모델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어떤 함수를 근사하는 거를 우리가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 싶은 대상은 액션 밸류, 스테이트 밸류 이런 거기 때문에 밸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VFA가 어떤 식으로 되냐?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사회과학에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조사할 때, 행복도 조사할 때 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선형의 관계로 부랑 어떤 웨이트 곱하고 에이지랑 웨이트 곱하고 이런 식으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행해지고 웰스 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아진다. 행복해진다. 그러면 이거는 뭐 플러스 10 정도가 되고 이거는 뭐 마이너스 2 정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제곱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많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10이고, 요거가 제곱이고, 뭐, 에이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45세까지는 나빠지는데 45세 이후부터는 나이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좋아진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뭐 실제로 쓰는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피니스 같은 거 조사했을 때 이런 관계성을 보인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을 써서 얘기합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밸류 펑션 역시도 그런 어떤 선형의 관계로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형의 관계로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를 확장하면은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로도 확장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가 딱 들어왔을 때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피처를 뽑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강화학습의 스테이트만 딱 받으면은 그 스테이트가 뭐 이미지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좀 가공해가지고 피처를 찾아 놓은 좀 더 저차원의 어떤 벡터로 뽑았다. 이미지를 가공했다. 스테이트 정보를 가공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 네. 스테이트 정보를 가공했다고 했을 때 그 가공된 스테이트 정보에다가 우리가 W랑 곱하는 이거 익숙한 거죠. 우리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했을 때 썼던 함수예요. 리니어 리그레션 했을 때 썼던 거랑 같이 이런 식으로 딱 계산하고 나면은 밸류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밸류에 대한 어프록시메이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V 값을 얻은 거는 아니지만은 V hat SW W로 정의되어 있는 어프록시메이션 된 V가 나올 수 있겠죠. 선형 함수 근사를 통해서 나온 녀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은 어떤 식으로 정의할 수 있냐? 실제 밸류 펑션이 있겠죠. 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해가지고 얻은 거 말고 실제 밸류 펑션이 있고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얻은 게 있으면은 얘네 둘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통해서 학습할 수 있고요. 요거는 지금 민 스퀘어드 에러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선형 회귀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귀 모델 학습하듯이 하는 거예요. 회귀 모델 학습하듯이 이렇게 해서 미분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얘가 뭔지 모르잖아요. 얘가 뭔지 모르는데 얘를 어떻게 해요?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잠깐 뭐 잊고서 생각해 보면은 저 부분이 그냥 V일 때도 있을 거고 GT일 때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원스텝 TD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TD 람다일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갈아 끼면서 하면은 우리가 원스텝 TD 했던 거, TD 람다 했던 거, MC 했던 거 이런 것들 다 똑같이 구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여기 들어가는 저 빨간 색깔 친구를 대체 어떻게 계산할 거냐가 되는데 그거는 잠깐의 그 먼 미래로 두고 뭐 액션 밸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할 수 있고요. 그냥 수식 전개하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네, 동일하게 뭐 미분값 액션 밸류에 대해서 정의해서 쓸 수 있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살사에 대해서 뭐 하는 거 하고 큐러닝에 대해서 하는 거 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즉 원래 구하고자 했던 이 빨간 색깔 부분에 해당했던 저 정답값, 그죠? 정답값. 우리가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한 게 아니라 실제 값. 우리가 모르는 거. 우리가 저거 가지고 이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학습하고 싶은데 저게 뭔지 모르잖아요. 저거 어떻게
근사해가지고 타겟을 정할 거냐가 여기서 큰 문제가 되는데 살사랑 큐러닝에서 했던 거 보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함수를 갖고서 근사했어요. TD 러닝, 그러니까 이거 둘 다 TD 러닝이죠. 둘 다 TD 러닝의 아이디어를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오폴리시로 하는 거고 얘는 오버폴리시로 한다의 차이뿐이지. 요 함수는 둘 다 TD 러닝이거든요. 그 헷갈리면 안 돼요. TD 러닝은 프레딕션 파트예요. 밸류를 학습하는 파트고 여기 살사랑 큐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컨트롤까지 포함되어 있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이에요. 여기서 컨트롤을 입실론 그리디로 하는 거를 살사라고 하는 거고 입실론 그리디 그리디 하는 거를 큐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이름이고요. TD 러닝은 프레딕션의 이름이고요. 입실론 그리디 이거는 컨트롤의 이름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다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둘 다 TD 러닝을 쓰는데 이 TD 러닝 할 때 보면은 얘네 우리 지금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나의 어프로크시메이션 된 값이랑 실제 값의 어떤 차이로 우리가 학습한다라고 했는데 얘네 보면은 얘네 그냥 자기네 함수 쓰잖아요. 그죠? 저 태블러 큐러닝 봤을 때 얘네 지금 우리는 실제 값이 있다고 가정하고 했는데 얘네는 그냥 불완전한 큐러닝, 그러니까 큐 밸류이나마 지네 거 쓴단 말이에요. 불완전하다는 거 알면서도 지들도 써요. 그러면 나도 써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된 거의 정답 값을 마찬가지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된 값으로 두고 원스텝 TD로 업데이트해도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원래는 그냥 진짜 리그레션의 문제로 접근하려고 그랬는데 이 큐러닝, 살사러닝, TD러닝 보니까 그냥 이거 원래 시작할 때 영어로 비어있는 학습 안 된 거였는데 타겟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아도 TD러닝에서 이 이터레이티브하게 익스피리언스를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학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여기를 타겟으로 두지 말고 그냥 펑션 어프로क्시메이션 된 값으로 놔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타겟을 그냥 S 프라임, A 프라임에 대한 이런 식으로 펑션 어프로क्시메이션 된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래 우리는 이거를 얻는데 혈안이었어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 되지 않았던 그냥 액션 밸류 값을 얻는데 혈안이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원래도 개떡 같은 거에다가 타겟으로 잡아놓고 했었는데 익스페리언스를 반복하면서 학습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우리가 굳이 정답값이 뭔지를 찾아서 리그레션 할 필요가 없다. 우리도 학습하는 과정에서 배우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만약 살사의 방법론을 쓴다면은 여기서 입시론 그리디, 큐러닝의 방법을 쓴다면은 여기서 그리디를 쓰면은 된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거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 리니어 리그레션의 수식을 쓴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TD 러닝의 아이디어로 다시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딥러닝으로 바꿀 거예요. 딥러닝으로 바꾸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까 우리가 XS하고 그죠? 스테이트가 들어왔을 때 X에다 함수에다 집어넣고 W를 곱했잖아요. 이거를 어떤 함수의 형태로 쓰면은 우리가 S를 어, 어떤 피처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WX 이렇게 그 원 레이어 하는 거를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으로 그냥 F라고 하는 함수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S라는 함수를 피처로 바꿔주는 피처 벡터 익스트랙팅 하는 이런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원래는 원 레이어로 W에다 곱해줬던 거를 이런 식으로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서 한 번에 계산하는 멀티 레이어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층 강화학습 모델에서 이 파이 S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명확하게 파이 S는 반드시 뭐 피처 익스트랙트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이 파이 S에 해당하는 부분은 CNN 파트를 씁니다. 시각적인 정보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타리 게임 같은 거 이런 게임 들어올 때 프레임 수가 있다는 식이에요. 84 바이 84예요. 픽셀 수가 84 바이 84가 들어오면은 개수로 보면은 몇 차원이에요? 6천, 7천 차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원래 이미지는 210 곱하기 160 곱하기 3이란 말이에요. RGB 채널까지 있어가지고. 엄청 커요. 이미지 한 장이. 근데 우리 이거 이미지 한 장의 스테이트를 의미하는 건데 그거를 전부 다 갖다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정보만 추려내기 위해서 CNN을 써서 CNN을 쓰는 파일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요. 그렇게 얻은 파일을
f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밸류를 각각의 액션에 대한 밸류를 학습하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멀티 레이어로 컨볼루션과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구현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DQN의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걸 DQN이라 그럽니다. Q러닝을 딥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DQ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이 DQ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온 폴리시를 쓸 거냐, 오프 폴리시를 쓸 거냐. 당연히 오프 폴리시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 당연히 모델 프리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저 픽셀들, 저렇게 많은 픽셀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같은 거를 계산해서 업데이트하고 쓸 수 있을 리가 만무해요. 그죠?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오프 폴리시로 모델 프리를 쓸 거고, 그리고 이게 수렴한다? 수렴한다는 거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함수들도 있는데요. 알려져 있는 강화학습 문제들도 있는데요. DQ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DQ에는 그냥 큐러닝을 비슷하게 바꾼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렴성이 증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수렴성을 증명하려고 다른 것들을 갖다가 빌려서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큐러닝의 수렴성, 그러니까 이 DQ 네트워크가 큐러닝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니까 수렴할 거다라는 식으로 좀 어, 그 인다이렉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딥큐 네트워크로 가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타뷸러 RL이랑 이 큐러닝,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강화학습이랑의 차이점은 그 타뷸러 RL 같은 경우는 액션 밸류가 직접적으로 바뀌어요. 액션 밸류 자체를 바꾸는데 이 딥큐 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학습은 이 과정이 이 과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액션 밸류 Q를 바로 업데이트 하잖아요. Q에다가 업데이트 분만큼을 바로 직접적으로 넣어요. 근데 네트워크라는 거는 펑션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정해놓고요. MSE 같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정해놓고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학습했을 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짝 변하겠죠. 살짝 변하고 살짝 변하니까 이 값이 오차만큼 드라마틱하게 싹싹 변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천천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쓰던 오프폴리시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접근법을 취하는데 그게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요거를 설명하려면은 좀 뭐 이것저것 설명할 게 있어서 그거를 추가로 설명해서 업로드를 할게요. 제가 업로드하고 거기 페이지에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밸류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 말고 그럼 다른 종류는 뭐가 있냐? 네트워크를 통해서 폴리시 자체를 학습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 우리가 폴리시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를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분량 더 남은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더 해서 업로드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반드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학을 알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하면서 보냈는데 여러분들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이쯤 되면은 다들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하겠다고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대학원생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행히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셨네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해서